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8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현대문학 5월호 들고 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최은미 작가의 단편소설 고별이라는 신작 저희 이야기 해볼 거고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잡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핀 시리즈, 이 소설가들 경우에는 중편을 싣고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 여러 편과 에세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5월호에는 오한기 작가님이 중편을 실으셨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라는 중편이고요. 제가 이 중편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핀 시리즈 계속 따라 읽으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소설은 이장욱 작가, 이정현 작가 신작이 실렸는데 이따가 얘기해볼 최은미 작가 고별은 신작 소설이긴 한데 그 현대문학상 이번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대문학상 수상자 특집으로 고별이 실렸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문학상 시부문은 황인찬 시인님, 저희 지난번 시선생님이셨던 네, 그분이 받으셔서 황인찬 시인도 마찬가지로 현대문학상 수상자 특집으로 이번에 신작시를 5편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김경인, 김승일, 김진여, 박지웅, 임승유, 정하나, 조은 이 시인들의 신작시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이긴 한 것 같아요. 시 격월평을 이번에 김상혁 시인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혁 시인님 좋아하시는 분들 평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은미 작가 고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현대문학상 수상작이 여기 우리 마주 맞죠? 네. 네네네. 그 작품을 저희가 다루진 않았었어요. 그때 그 시즌에 저희가 그 잡지를 보지 않아서 그 작품이 실린 저희가 여기서 하진 않았는데 워낙에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또 현대문학상 수상하셔서 저도 이제 그 작품직으로 봤는데 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상자로서 이번에 또 한 번 실으셔서 저는 뭐 작가님 팬이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 번 이제 소개하기도 했었고 이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이견이 없어요. 네, 너무 좋았고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이 따라 읽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 작품명이 헷갈리는데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문장앱진에 실려있는 그 외 휴게소에서 만두 말고 남동생 맞아요. 이랑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네, 내린천 휴게소. 네. 그 작품 이후에 뭔가 전 조금 또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 읽을 때 뭐 여전히 좋고 여전히 어떤 특유의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작가이긴 한데 그 작품이 워낙 저한테 강렬하기도 했는데 그 후의 작품들은 그것만큼 막 뜨겁지는 않은데 다시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훨씬 뭔가 품고 있는 게 안정된 느낌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현대문학에 실린 고별도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줄거리랑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비속어나 욕설이 등장하는 대목이 최은미 작가님 소설에서 되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많이 등장하기 그 여기 우리 마주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되게 적절한 순간에 쓰인다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가 같은 말을 안 하고 싶긴 한데 저한테는 완숙도나 깊이가 훨씬 더 갈수록 너무 그냥 믿고 읽게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 작품도 좀 읽으면서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 특유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막 줄거리나 이 인물의 마음이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 스릴러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이렇게 큰 마침표로 끝나는 게 되게 낯설면서도 좀
마침표로 끝나지만 그 후의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되게 묘하게 강렬한 그런 소설로 읽었습니다. 그쵸.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문장입진에 실린 아마 내가 내게 나를 그땐가? 아마 네, 그런 네.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이후로 그 전에 최은미 작가 소설은 조금 더 뭐랄까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약간 거기서 무슨 마그마가 그렇죠. 용암이 분출되듯이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을 네. 들었는데 그 이후의 작품들을 저한테 이제 든 느낌을 생각해보면 조금 그 정제됨에서 네. 일부러 벗어나신 느낌이 네. 들고 스스로 되게 자유로워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작품 안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미스테리어스하고 되게 네. 스릴러적인 면을 갖고 있고 읽는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하면서 뭔가 숨통을 약간 조여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또 약간 어느 부분에선 달라진 그런 면모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줄거리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드리고 들어가면 일단은 여기 화자는 아마도 40대 정도로 보이는 전업주부인데요. 이 전업주부가 남편이랑 원래는 회사에 같은 커플이었어요. 사내 커플. 근데 10년 전쯤에 결혼을 하면서 본인은 퇴사를 하고 남편은 이 직장에서 좀 승승장구해서 요직에 올라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배경은 은산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는 지명인데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 은산이라는 시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남편이 팀장으로 좀 요직에 있는 상황이고 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프리랜서로 외주 일을 하긴 했지만 그냥 직장에서의 커리어는 거의 끊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이 은태영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 화자의 시어머니가 6년 정도 투병을 하시고 그 이후에 되게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시게 되고 빈소를 차려서 그 조문하는 기간에 그 풍경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3일의 조문 기간이 끝난 뒤에 화자인 태영이 어떤 식으로 좀 선택을 하죠. 네, 그리고 약간 그 부부관계가 변화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 배경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 3일에 집중돼 있고 그 부부관계가 같은 직장 출신이었지만 이제 남편만 여기 남아있는 그 부부관계를 조금 비트는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이제 그 3일간의 그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직장의 회사 사람들 간에 네. 이제 어떤 권력 암투나 그런 관계들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저는 좀 놀란 게 처음에는 이제 그 문상 오고 이제 사람들이 조문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게 그냥 집안의 어떤 그런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아니면 가족 안의 관계에 집중한 소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이 남편이 속해 있는 이 재단, 이 직장 네. 안에 권력 구조와 네. 거기서 약간 오히려 더 이 부부관계를 확연히 좀 드러나게 해주는 약간 네. 그런 이야기 서사를 갖고 있어서 저는 좀 신선하긴 했었어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이걸 까발리면서 이 부부관계를 확 보여주는 소설은 저한테는 조금 오랜만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음을 졸이면서 읽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이 부부는 이제 몇 달 뒤에 이혼을 하고요. 근데 이혼을 그냥 하는 게 물 흐르듯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 전업주부인 태영이 그 10년 전에 이제 같은 회사를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이 남편의 이제 메일도 이제 들어가 볼 수 있고 비번도 알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서 재단 안에 남편의 경쟁자인 팀장, 여자 팀장한테 남편의 아마 비위 사실 같은 것을 정보를 넘기면서 네. 남편을 그 직장에서 그 재단에서 약간 좀 추락시키고 그리고 이혼하는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풍기면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는 이런 스토리가 뒤에 좀 숨어 있어서 그 자체도 좀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안에
드러나 있는 이 남편이 평소에 이 태영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리고 태영의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게 보여서 재밌었어요. 재밌고 통쾌하기도 하고,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작가가 이렇게 써내는 방식이. 네. 근데 이혼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나요? 어머니는 그의 겨울 나보다 몇 개월 먼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겠죠? 아, 네. 저는 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거를 이혼도 이혼인데 이 직장에 다시 뭔가 복귀를 했거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혼 가능성도 맞다고는 봤는데 선명하게 이게 맞나 싶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대놓고 이혼이라고 하진 않아요. 네. 그냥 그 자기의 자리를 다른 보험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뭐 이혼일 수도 있고 재취업일 수도 있고 그냥 맞섰는 얘기인가 싶긴 해갖고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헷갈리는 게 이 인물의 마음에 대해서 이 남편을 장례식 내내 어쨌든 위치도 존중을 해주고 남편이 지금 예전에 자기와 연애할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정의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 드러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팽팽함 같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되게 조금 무서운 거는 칼을 그냥 갈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시고 투병을 하는 한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긴 했는데 뭔가 장례식을 계기로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되게 노선을 생각을 그 3일 동안 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얘기 같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안녕히 가세요를 고별을 외친 거는 어머니한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 같기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전반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이혼으로 이렇게 확신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게 자기의 직장에서의 입지를 찾는 걸로 그 피부양자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살짝 그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헤어졌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약간 이 3일간의 조문의 장례식장의 기간이 약간 복수국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례식장에 그 직장 생활의 모든 일을 담고 있는 USB를 들고 가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게 약간 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초반에 어머니가 이제 일요일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묵을 가방을 싸다가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저는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랑 이별할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이게 복수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네. 약간 저한테 약간 그렇게 좀 약간 느껴지면서 조금 더 서늘하게 저한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장들 허준기 나는 그와 10년을 살았다. 이제 허준기가 남편인데 그가 언제 긴장을 느끼고 언제 이완되는지 나는 다 감지할 수 있는데 그는 나를 알까?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는 게 좀 더 많았다면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너가 나한테 잘했으면은 저기 할 텐데 너 이제 죽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답은 작가님만이 아시겠죠. 그냥 마지막에 침실에 내 사랑 허준기가 잠겨 있었다라던가 그리고 앞에 뭐 그는 이제 좀 쉴 필요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끝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저 직장 내에서 한번 끌어내리고 싶다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생각한 인물은 남편 앞에서는 아닌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잘 안 됐네 위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좀 불안한 마음이 이게 드는 게 맞잖아요. 소설을 읽는 내내. 근데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를 저희가 느꼈을 때 그 소설에서 내가 내게 나일 그때 그 소설 전이 사실은 저는 그 운내도 그랬고 읽는데 사실은 뒷얘기가 궁금하기보다는 그만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이. 근데 저는 그 소설 내가 내게 날 그때는 너무 읽으면서
이게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쓰시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이후에 발표하시는 만두도 그렇고 네. 그냥 너무 진짜 홀가분하고 주영님 말씀처럼 자유로워진 느낌이라 그 후에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것도 고별도 읽으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건 어떤 특유의 끌어가는 힘인 것 같고 최은미 작가의 소설이. 네. 근데 왜 더 그렇게 느꼈냐면은 약간 뭐 앞에 마늘에 대한 이야기나 사실 시어머니가 지금 장남과 첫째 며느리에 대한 엄청난 애틋함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둘째 며느리를 예뻐하는 것처럼 챙기지만 지금 그리고 이 인물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잖아요. 네. 첫째가 돌아오는 순간 자기들은 밀려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느낌인데 네. 어느 순간은 곳곳에 그 긴장감과 신경증적인 것과 복수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서도 네. 그리고 딸인 다영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향을 피워주는 거를 지켜본다던가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이상하게 곳곳에 이 사람 마음인지 아니면 이게 작가의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좀 곳곳에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좀 덜 조마조마하고 덜 불안했고 그래서 제가 아마 마지막에는 오히려 어떤 자기의 결단은 내리지만 이 삶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자신이 좀 지금 존재가 미약해진다는 거를 스스로 좀 슬퍼하고 있잖아요. 막 네. 그 지명만 은산 씨라는 지명만 TV에서 봤는데도 눈물이 흐른다던가 네. 물론 자기가 엄청나게 쌓아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 같은 네.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엄청난 이게 처절한 복수극으로 느껴지지 않은 게 그냥 뭔가 이상하게 아직은 좀 자기의 마음의 애정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는 걸로 괜히 제가 읽혔나 봐요. 그래서 좀 이전의 작품들보다는 네. 덜 아프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여기우리 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에 그건 진짜 좀 아픈 얘기잖아요. 네. 거기서 왜 욕설이 튀어나오는 대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화자가 엄청 자기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참고 참으며 살았는데 모든 걸 폭발시키는 게 느껴져서 그건 좀 아프게 끝난 것 같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도 어떤 마음의 애정 같은 것들이 뭐 남편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네. 어머니의 존재라든가 그리고 딸에 대한 거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좀 막 엄청 날 서 있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네. 그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 물론 이제 장남과 그 장순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둘째 며느리로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머니와 함께 6년 동안 사실 무주랑 은산을 오가면서 사실 거의 뭐 투병을 이제 도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낄 때에도 이게 전형적인 보통 이렇게 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유일한 그 조문객 있잖아요. 그녀는 누구의 손님도 아니었던 오직 어머니의 손님이었던 신윤옥이라는 그 어머니 친구 이야기도 저는 되게 따뜻했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약간 남편은 진짜 거의 죽이고 싶은 존재처럼 저한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섞여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안방 침실에 내 사랑 허준기가 나를 기다리고 저는 이게 되게 좀 섬뜩했거든요. 그건 그래요. 굳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느낌. 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10년 전에 같이 직장을 다녔을 때 동기였던 경주와 석현 이제 나오는데 그 10년 사이에 석현은 남편 라인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2인자가 되었고 경주는 여전히 약간 한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석현에 대해서도 옛날에 되게 애틋하고 이제 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자가 석현을 보는 건 저한테는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석현이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나가는 거를 나도 이제 감지하고 따라 나가고 그 남편의 심기를 유일하게 알아채릴 수 있는 직장의 이제 후배가 석현인데 그 둘이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석현이 처음에 이제 그 화자를 부를 때 그 형수 하다가 이제 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일단 좀 앉자 반말하니까 갑자기
나는 고개를 돌려 석현을 쳐다봤다. 형수한테 왜 반말이세요?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섭다. 석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남편에 대해서 적을까지는 아닌데 남편에 대한 이 화자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대목 중에 하나가 또 이건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테이블 조문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동창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네. 결혼할 즈음에 이제 너무 싫었어. 동창들한테 네. 그 화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태영이가 중학생이었어. 그러니까 허준기가 나보다 5살이 많은데 그러면은 뭐 30대와 20대다. 뭐 직장인이었을 때 얘 대학생이었어가 아니라 군인과 중학생 이 비유를 하는 것. 근데 이 화자인 나는 알죠. 얘가 어떤 심리 상태일지 특히 그러고 싶어 하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게 저한테는 좀 통쾌하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잘 드러나서 좀 시원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허준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같은 공간에 있는 반 이상의 사람이 자신이 넘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할 때 굳이 이렇게 아내를 뭐랄까 제물로 삼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허준기가 공경에 빠지길 바라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됐다, 그가. 그렇지만 동시에 군인 앞에선 중학생의 위험 부담을 함께 느꼈다. 저는 이 말이 저한테는 조금 끔찍했어요. 네. 거의 그 강하길 작가의 은복이나 네. 조남주 작가의 현남 오빠에게 이런 거 생각이 나는 게 네. 은복은 그냥 넌 아무것도 몰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허준기를 좋아하고 연애했다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애초에 내가 군인일 때 얘 중학생이었어? 라는 말은 예전 연애 초기부터 해온 어떤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조남 작가 현남 오빠에게도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연애할 때도 분명 사랑할 때도 그걸 느끼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것 이외의 것들이 더 크게 보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에 걸리지만 그거를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시절이 있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모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애정도 존재하지만 그 모르지 않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점이 오면은 여기서의 선택지가 결국엔 현남 오빠에게처럼 편지를 쓰는가 네. 헤어진 후에 네. 아니 은복처럼 너 아무것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어떤 가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던가. 근데 이 고별은 그런 자기의 시선을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행동이나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드러내놓고 이런 주제를 썼던 다른 작품들도 좋은 평을 받았지만 네. 이 고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또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더 이 끝이 완전 통쾌한 복수극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알고 근데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거를 힘을 발휘하는 시점도 굉장히 잘 선택하고 인내하고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내에서 지금 중요한 시기에 밀려나게 되는 결과를 네네. 지금 초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우쭈쭈쭈 해주고 살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뒤에서는 나락에 빠뜨리고. 네네. 그냥 조용히 그럴 것 같은 느낌? 왜냐면은 이거는 본능이나 감각이잖아요. 그 US를 버리지 않는 거는. 네. 사실 되게 사랑하는 시절과 결혼해서 좋은 시절이 분명 있을 텐데 그리고 남편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공경에 빠지질 않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그 USB를 버리지 않고 있는다는 건 그거는 어떤 감각이나 본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어떻게 해버리겠어가 아니라 네. 일단은 버리지 말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왠지 뭐 제 생각이 완전 틀린 가능성이 크겠지만 뭔가 이 인물이라면 조용히 그렇게 살 것 같은 느낌? 남편 망하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적당한 위치에 계속 둘 수 있게끔 네, 정도의 네. 망함을 한다던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험의 피부양작 이거는 아마 주영님이 얘기한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냥 저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왜 지금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의 관계로 만족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열심히 해왔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그 직장에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게 어쨌든 남편을 끌어내려야 가능한 일이긴 하니까,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열어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화자는 남편만 끌어내릴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뭔가를 이제 얻을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맞아. 머리를 굴렸다 정 팀장이 나를 기다리게 뭐 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사실 더 큰 것을 원했다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는 이걸 가지고서 복귀를 하고 남편은 끌어내려고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어떤 균형을 맞추게 되는 자기가. 네. 그러면서 우쭈쭈 내 사랑 허준기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좀 무서운 분이긴 한데. 네. 근데 너무 저는 네. 그래서 좋아요 이 소설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뭐 사내 정치 네. 정치를,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정치를 하든 아니면 가족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정치를 하든 네. 그 정치가 되게 남성의 영역으로 많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놀랍게 이 조문 정치를 해낸 것 같아요. 이 화자는. 맞아요. 네. 아니 전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네. 그 여기 우리 마주에서도 왜 그 공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공방이 좀 그러니까 원래 가내수공업으로 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확장해 나간 어떤 원래는 전업주부였지만 야심을 갖게 된 나름의 사람이 위기를 겪고 폭발하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서도 그냥 기업이었으면 재미가 덜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은산시의 어떤 문화재단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뭐 창고였던 공간을 문화거점 공간이자 명소로 만들어낸 서관 창고?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고 네. 그리고 그 다른 측에 있는 팀장의 일도 그 아카이빙을 하는 은산시에 대한 그런 것도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순순하게 뭔가 재단의 월급 도둑들이 아니라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그거를 자기의 또 명예와 성공으로도 가져가려는 그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놀라운 게 최은미 작가님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잘 아시지? 왜냐면 이게 다 작가 본인의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세계가. 근데 9번째 파도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는 문헌으로 취재를 해서 되는 게 같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사실 문헌으로 취재해서 여러 직업인에 대해 쓰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흔한 건 뭐 기자라던가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던가 사실 근데 그런 건 문헌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은산시 뭐 어떤 재단 사람들의 내부 이거는 정말 잠입하지 않을 이상은 왜냐면 이게 지인으로 있다고 쳐도 이 정도의 관찰과 그 안에 흐름을 막 읽어내는 것과 여기서 왜 그 젊은 시절에 서관 창고를 개조하기 위해 막 그 창고에서 막 머물고 야근하고 이런 장면들이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곳곳에 너무 적절하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 아는 만큼 읽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공방 창업했던 사람은 저도 이제 창업했던 시기에 그런 게 너무 비슷한 느낌이고 이 재단 사람들의 이야기도 재단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런 게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깊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다 그럴싸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지라는 생각. 이 직업을 갖다가 설정으로 쓴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인물들을 정말 많이 데려온 느낌이어서 항상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감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업주부의 마음도 그렇고 이 직장의 어떤 특수성 이게 그냥 어떤 작은 중소기업이었으면 되게 좀 뻔했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게 너무 매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은산이라는 또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너무 탁월하게 하시는 부분이어서 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매번 정말 왜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읽을 때 매번 다른 세부들이 들어있고 매번 인물의 감정의 결도 다 달라서 되게 감탄하는 게 이제는 기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충족을 하고 뭐 이런 순서가 너무 이렇게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여성 소설, 여성주의 소설 혹은 이제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그 소설들이
이제 뭐 다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워낙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근데 최현미 작가님은 끊임없이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약간 그 목소리들을 계속 약간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여성의 이야기고 페미니즘 소설도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주창하지 않는 점도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거나 이전의 작품들도 그런 부분들, 뭐 여성 안에 있는 좀 어두운 부분들도 좀 숨김없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거를 주장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게 또 저는 최은미 작가 작품의 제가 느끼는 특징이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시어머니도 비판받을 지점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거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좀 더 소화를 한다던가 그걸 옹호하진 않지만 응징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리고 자기희생적으로 이걸 쓰지 않은 것, 이 6년 동안의 간병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항상 특유의 그 주장하지 않음이 저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작가로 계속 느껴져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또 하나의 계속 찾아 읽게 되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최은미 작가의 단편 고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은 요소야 트위터를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이고요. 최은미 작가의 단편 고별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빛의 상반신이 반쯤만 드러난 채 허준기가 미동 없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석현과 나도 잠시 그대로 앉아 허준기를 보았다. 그러자 떠올랐다. 오래전 서관 창고에서 이 구도 그대로였던 적이 있었다. 창고 안 작업 탁자에 나란히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석현과 나는 각자 문서를 보고 있었다. 거기에 얼마나 서 있었던 걸까? 고개를 드니 창고 출입문 옆에 선 허준기가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석현과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꾸벅 인사를 했고 그제야 허대리가 옅게 미소를 지었다. 허준기와 10년을 같이 산 뒤에 다시 그 구도 속에서 그를 보자 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때 허준기가 석현과 나를 둘 다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걸. 그에겐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매력과 실력이 있었고 석현과 나는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10년간 석현과 나는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허준기가 말없이 서서 이쪽을 보기만 하자 석현이 긴장을 하는 게 느껴졌다. 석현이 벤치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나는 팔로 석현을 제지했다. 그러자 허준기가 이쪽으로 천천히 발을 뗐다. 가까이 걸어올수록 그의 얼굴에서 석현과 나를 향한 감출 수 없는 애정이 드러났다. 그 애정에 동반되는 고통이 드러났다. 그의 절박함이 드러났다.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왔는지 알 것 같았다. 나는 허준기가 곤경에 빠지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어떤 이유로 곤경을 맞닥뜨려야 한다면 나는 그가 한 발만이 아니라 두 발 다 빠지길 원했다. 그는 좀 쉴 필요가 있었다.